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를 조롱하던 미국이 한국에 살려달라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탄약이 완전히 바닥나 중동 전선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한 미국, 동맹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지만 독일, 프랑스 모두 재고 없음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본토 공장마저 마비된 최악의 상황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의 긴급 요청에 한국은 압도적인 생산력으로 보답했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갑질하던 미국을 무릎 꿇린 한국의 생산력,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군수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텍사스와 오하이오의 생산 라인 가동률이 35%로 주저앉은 거예요. 숙련공은 퇴직했고 설비는 녹슬었죠. 한 달에 겨우 7,500발을 찍어내는 동안 중동에선 하루에 10,000발씩 탄약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72시간 뒤 미군 8만 명이 탄 한 발도 없이 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백악관 상황실에서 벌어진 일은 위기 해결이 아니었어요. 조롱이었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국 국방부 서버에서 빼낸 문서를 책상에 내리치며 비웃고 있었거든요. 한국 놈들은 예비 탄약이 고작 일주일치밖에 없다면서 미국에 기생하는 약소국 아니냐며 콧방귀를 낀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서 하단에 적혀있던 숫자를 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윌리엄 스털링,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 전략관입니다. 28년째 펜타곤의 전략을 설계해왔죠. 한국의 일주일치 탄약 소비량, 미국이 1년 내내 매달려도 절대 만들 수 없는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이 다시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190cm의 거구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불 붙이지 않은 시가를 입에 물고 질겅거리며 상황실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육사 졸업 반지가 낀 손가락이 문서의 첫 페이지를 톡톡 두드렸죠. 일주일치. 이게 한국의 전부야. 저 겁먹은 동양인들이 제국의 빵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려고 숫자를 부풀린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습니다. 브래들리 의원은 텍사스 군수산업의 대부였어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선거 자금을 받아 삼선 의원까지 올라간 인물이죠. 군산복합체의 이익이 곧 자신의 정치 생명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능력이 진짜라면 자기 뒷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의 숫자를 읽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읽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단의 숫자를 손톱으로 긁듯이 짚었어요. 의원님, 이 일일 최대 사격량을 7일로 곱해보셨습니까? 브래들리가 시가를 씹던 입을 멈추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640만 발입니다. 우리 텍사스 공장이 20개월을 풀가동해야 나올 수량이 한국에선 일주일 만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상황실이 이초쯤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서 하단으로 쏠렸죠. 하지만 브래들리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했어요. 시가를 책상에 탁 내려놓더니 텍사스 억양이 더 짙어진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스털링, 자네가 펜타곤에서 28년을 먹었으면서 아직도 한국 놈들의 뻥카를 구분 못하나? 저건 미국 예산을 뜯어내려는 사기극이야. 숫자 하나 부풀리는 건 저 나라가 원래 잘하는 짓이라고.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감정으로 이길 상대가 아니라는 건 28년의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조작 프레임을 못 박는 동안 상황실의 다른 참모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브래들리의 확신이 불편한 진실보다 편했으니까요. 그때 마커스 손 대령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파인 신경질적인 장교였어요. 중동사령부 군수참모장으로 현장의 지옥을 가장 가까이서 겪고 있는 사람이었죠. 손 대령은 본토 텍사스 군수공장의 비상가동 명령어를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브래들리의 조롱이 맞든 틀리든 미군 8만 명의 목숨은 72시간 뒤에 소멸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사기극이라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엔터키를 누른 손 대령의 손가락이 허공에 멈췄어요. 중앙 스크린에 붉은 에러 로그가 떴습니다. 가동 불가, 추가 생산 0%, 텍사스 공장, 오하이오 공장, 미시간 공장, 세 곳 모두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숙련공 부재, 설비 노후, 원자재 재고 제로. 한 줄 한 줄이 미국 군수산업의 사망 진단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방금까지 브래들리의 조롱에 고개를 끄덕이던 참모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 대령이 키보드 위에 이마를 묻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체 해결 능력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브래들리는 달랐습니다. 멈추기는커녕 더 거칠어졌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상황실 전체가 울릴 만큼 고함을 질렀습니다. 좋아, 그러면 더 간단하잖아.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한국 놈들한테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간이 콩알만해져서 무기를 통째로 바칠 거야. 강제 징발 결의안을 지금 즉시 의회로 송출해. 손가락이 결의안 송출 시스템의 실행 버튼을 향해 뻗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뇌가 계산을 마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이건 탁상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72시간 뒤에 죽는 건 스크린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8만 명의 군인이었으니까요. 브래들리의 허세와 체면으로 굴러가는 결의안이 의회에 도달하면 한국과의 모든 협상 경로가 차단됩니다. 그 순간 미군 8만 명의 마지막 생명줄이 끊기는 거예요. 저는 송출 시스템 뒤편으로 돌아가 전원 케이블을 잡았습니다. 한 번에 뽑았어요. 스크린이 꺼지고 시스템 팬이 멈추는 소리가 상황실에 울렸죠. 브래들리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스털링, 지금 뭘 한 거야? 의원님의 결의안이 의회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가 잃는 건 체면이 아니라 8만 명입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육사 금반지를 낀 주먹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이 벙커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탁상 위의 서류로는 전쟁터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직접 가야 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상황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한국의 공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숫자가 사기극인지 현실인지 이 벙커에 앉아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사단을 꾸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죠. 브래들리가 시가를 입에 다시 물더니 비죽 웃었어요. 좋아, 가. 한국 놈들한테 가서 세금이나 걷어오지. 당장 출발합시다. 저는 왼쪽 손목에 낡은 돌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28년 전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10달러를 주고 산 싸구려 전자시계였어요. 국가부도로 온 나라가 무너지던 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구제금융 완화를 빌던 젊은 한국 관료의 떨리는 손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그 관료의 구두코가 달아있는 걸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제국의 빵 부스러기나 주워 먹을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 시계는 28년간 단 1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배터리를 갈지 않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싸구려니까 단순하고 단순하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그날 상황실을 나서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10달러짜리 시계에 28년간 일, 초이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을 집어넣은 나라가 정말 브래들리의 말대로 제국에 기생하는 약소국일까? 그 의문이 가슴 한가운데 쐐기처럼 박히는 순간 상황실의 철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72시간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의전실에 사람이 없었어요. 대사관 직원도 국방부 연락관도 통역사도 보이지 않았죠. 브래들리 의원이 시가를 질겅거리며 무례한 것들이라고 내뱉었지만 저는 그 텅 빈 의전실이 무례가 아니라 메시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당신들을 맞이할 격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국방부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브래들리는 워싱턴 K 스트리트에 찰스 벤스와 위성 통화를 했어요. 벤스는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방산 로비 연합의 대표였죠. 통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인상과 무기 징발 통지서를 던지고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라는 거였어요. 브래들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금반지를 낀 손으로 통지서 봉투를 두드렸습니다. 자기가 들고 온 종이 한 장이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표정이었어요. 국방부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방은 썰렁했어요. 긴 테이블 하나, 스크린 하나, 의자 6개, 장관도 차관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단 한 사람만 앉아 있었어요. 싸구려 은퇴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죠. 양복은 다림질이 반듯했지만 값비싸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오른손에는 모서리가 다 해진 낡은 검은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의 가죽이 벗겨져 안쪽 천이 드러난 부분이 보였습니다. 20년은 넘게 쓴 물건이었죠. 윤기택 국방부 방위산업지원국장입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미소도 저기도 긴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표정이라는 표현도 부족했죠. 차라리 기계에 가까웠어요. 브래들리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관은커녕 국장급을 내보냈다는 건
자기를 무시하는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장관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가 이 자리의 무게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브래들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꺼냈어요. 방위비 인상 및 무기 징발 통지서라는 제목이 찍힌 미 국방부 공식 문서였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으로 봉투를 윤기택 국장 앞으로 밀어 던지듯 내밀었어요. 국장, 읽어봐. 미국이 뭘 원하는지 적어놨으니까. 윤기택 국장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봉투를 뜯고 문서를 펼칠 거라고 예상했어요. 내용을 확인하고 난색을 표하고 상부에 보고하겠다며 시간을 벌 거라고 생각했죠. 28년간 수십 개국과의 협상에서 늘 봐왔던 패턴이었으니까요. 윤기택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든 채로 테이블 옆에 있는 기계 앞으로 걸어갔어요. 문서 파쇄기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미합 중국 국방부 공식 통지서가 종이 가루로 변했어요. 파쇄기 아래 투명 수거함에 하얀 조각들이 눈처럼 쌓이는 게 보였습니다. 상황실이 아니라 브리핑룸이었는데도 공기가 백악관 벙커보다 무거웠어요. 브래들리의 시가가 입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이 책상 모서리를 움켜잡았죠. 지금 뭘 한 거야? 미합 중국 공식 문서를 파쇄했어? 윤기택 국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쇄기 옆 선반에서 안전모 2개를 집어들더니 테이블 위에 툭툭 던졌어요. 노란 안전모에 한글로 방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폭발했어요.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브리핑룸 벽에 부딪혀 울렸죠. 이건 외교적 모욕이야. 동맹 단절을 각오하고 한 짓인지 묻겠다. 텍사스 억양이 짙어진 고함이 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윤기택 국장의 표정은 1mm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브래들리의 분노를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유도하고 있었어요. 상대가 감정적으로 무너질수록 자기 쪽의 논리가 선명해지니까요. 그때 사라 젠킨스가 움직였습니다. 듀얼 스크린 태블릿을 들고 브래들리 옆에 섰어요. 립스틱 하나 바르지 않은 건조한 얼굴이 화면의 푸른 빛을 받아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의원님, CIA 교차 검증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재 미국 본토 군수 공장의 실질 가동률은 35% 미만입니다. 텍사스 메인라인은 숙련공 이탈로 사실상 정지 상태고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설비 교체 시점을 2년째 넘기고 있어요. 우리가 징발을 요구할 위치가 아닙니다. 징발할 능력이 없는 쪽이 징발을 통보하는 건 허세지, 외교가 아니에요. 브래들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기 편이어야 할 펜타곤 소속 분석관이 적 앞에서 팩트를 들이미는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젠킨스의 숫자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 수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실에서 확인한 바로 그 숫자였죠. 윤기택 국장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벽면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위성 영상이었어요. 거대한 화물기에 적재함이 열려 있고 그 안으로 한국산 미사일이 크레인에 매달려 실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계약 후 48시간 내 배송. 그 옆에 수령국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서 미사일을 사서 이틀 만에 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무기를 납품하려면 의회 승인, 국무부 검토, 수출 통제 심사를 거쳐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은 그걸 이틀 만에 해치운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어요. 브래들리가 스크린을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할리우드식 가짜 영상이군. 한국이 미국 사절단 앞에서 쇼를 하는 거야. 윤기택 국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조롱도 분노도 아닌 마치 예정된 수순을 확인하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눌렀어요. 스크린 오른쪽 상단에 숫자가 떴습니다. 남은 시간 60시간. 붉은 숫자가 1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중동 전선의 미군 8만 명이 탄약 제로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윤기택 국장이 테이블 위에 무정의를 집어들었어요. 헬기 준비하십시오. 단 한마디였습니다. 무정의 너머로 수신 확인 신호가 돌아왔어요. 윤기택 국장은 무정의를 내려놓고 안전모 2개를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서류는 버리십시오. 이제부터 진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래들리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마에 핏줄이 돋을 만큼 분노가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스크린의 붉은 숫자가 1초씩 줄어드는 게 시야 한가운데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 숫자가 연기되면 중동 사막에서 죽는 건 한국 군인이 아니라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의 팔을 잡았어요. 28년 선배 격인 상원 의원의 팔을 물리적으로 낚아채는 건 경력 전체를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탁상 공론으로 보낼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의원님, 저 타이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여기 앉아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판이 끝나요. 브래들리가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보더니 멈췄어요. 저도 진심이라는 걸 읽은 겁니다. 이건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8만 명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확인하는 거라는 걸요. 브래들리가 시가를 씹으며 안전모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승낙이었죠. 윤기택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검은 가죽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방의 손잡이 부분이 닳아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28년 전 서울 남대문 시장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국가부도의 한복판에서 미국 대사관 앞에 섰던 젊은 관료. 구두코가 닳아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윤기택 국장과 같은 얼굴이었어요. 28년 전 그 관료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떨리던 손이 28년 동안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를. 왼쪽 손목에 돌핀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는 윤기택 국장의 등에서 절사규 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낡은 가방이 품고 있을 28년의 무게가, 브래들리의 시가 영희보다 훨씬 짙게 공기를 눌렀습니다. 헬기가 창원공장 옥상에 착륙하는 순간 소리가 먼저 덮쳤습니다. 120데시벨. 숫자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받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귀가 아닌 흉골이 먼저 진동했습니다. 착륙 패드에서 옥상 출입구까지 겨우 20m였는데 그 사이에 매캐한 절사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름과 쇳가루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정수된 공기와는 다른 세계였죠. 이건 서류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장이었어요. 옥상 출입구를 나서자마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남색 구형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절사규 얼룩이 가슴팍과 소매에 얼룩덜룩 배어 있었죠. 얼굴은 기름때가 끼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그 손을 보고 멈칫했어요. 왼손 새끼손가락에 반마디가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절단된 게 아니라 눌린 듯 뭉개져 있었어요. 프레스 기계에 찍힌 흔적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황만수 155mm 자동화 라인 생산 총괄 반장입니다. 현장 보안 규정에 따라 외부 전자기기와 개인 소지품을 수거하겠습니다. 브래들리가 시가를 씹던 입을 멈췄어요. 황만수 반장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브래들리의 금장씨가 케이스를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 통신기기까지요. 브래들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상원 군사위원장의 개인 물품을 말단 반장이 압수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봐, 나는 미합 중국 상원 의원이야.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러는 거지? 황만수 반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등에 땀 자국이 번진 작업복이 형광등 아래서 번들거렸죠. 윤기택 국장이 브래들리를 향해 고개만 살짝 기울였습니다. 공장장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저는 그 짧은 교환에서 한국 측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워싱턴의 서열이 통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어요. 여기서의 권위는 직함이 아니라 현장이 결정하는 거였죠. 메인홀 진입구에 이중 방폭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열기가 벽처럼 밀려왔어요. 온도가 확 뛰었습니다. 시뻘건 쇳물이 컨베이어 라인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4개. 시선을 돌릴 때마다 새로운 라인이 나타났어요. 18개의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봇 암들이 붉게 달아오른 금속을 정밀하게 집어올려 다음 공정으로 넘기고 있었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간간히 모니터 앞에 서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술자가 몇 명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라 젠킨스가 태블릿을 열었어요. CIA 전용 스톱워치 앱을 실행하더니 가장 가까운 라인의 끝단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완제품이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거였죠. 저도 같은 지점을 바라봤어요. 시뻘건 금속 덩어리가 라인을 타고 이동하며 프레스, 선삭, 조립 공정을 거치는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로봇 암이 완성된 포탄을 집어올려 배출대에 놓는 순간 젠킨스의 스톱워치가 멈췄어요. CB2.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을 들이쉬는 걸 잊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155mm 포탄 한 발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48분이었어요. 한국은 12초.
240배의 격차였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배출대 위에 놓인 포탄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던 작업자의 내열 장갑을 빌려 끼고 그 포탄을 잡았어요. 장갑을 뚫고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무게감, 표면의 정밀한 가공 흔적, 뇌관부의 정교한 마감. 가짜가 아니었어요. 방금 이 라인에서 태어난 실물이었습니다. 젠킨스가 스톱워치 화면을 브래들리에게 들이밀었어요. 의원님, 이 12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인 한 개의 속도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이 공장에 이런 라인이 18개 돌아가고 있어요. 브래들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가를 압수당해 씹을 것도 없는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12초에 한 발, 라인이 18개, 하루 24시간 가동.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숫자의 규모가 머리를 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백악관 상황실에서 제가 역산했던 바로 그 숫자, 640만 발이 허풍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눈앞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브래들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꺾일 수 없었어요. 이 숫자가 진짜라면 텍사스 군수산업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브래들리의 정치 생명 자체가 증발하는 겁니다. 의원이 주먹을 불끈 쥐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속도만 빠르면 뭐하나. 50%는 불량일 깡통이야. 전쟁터에서 불발탄을 쏘면 적이 아니라 우리 병사가 죽어. 이건 품질 검증 없이 속도만 자랑하는 쇼라고. 불량률, 그게 브래들리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속도는 인정할 수 없지만 품질의 결함이 있다면 이 공장 전체를 부정할 수 있으니까요. 논리가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저는 브래들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벽돌을 쌓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황만수 반장이 돌아왔어요. 브래들리의 고함을 들었을 텐데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새끼손가락이 반쯤 잘린 투박한 손으로 라인 끝에 설치된 대형 패널의 전원을 켰습니다. 홀로그램이 떠올랐어요. AI 엑스레이 전수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의 포탄의 단면이 실시간으로 스캔되고 있었어요. 뇌관부, 외피 두께, 장약실 용적, 탄두 접합부. 각 부위마다 초록색 정상 표시가 순식간에 찍혀나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누적 불량률이 떠 있었어요. 0.3%,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정확히 찍힌 숫자였습니다. 실시간 검수 센서 로그가 아래로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각 포탄마다 고유 시리얼 넘버가 부여되어 전수 이력이 추적되고 있었어요. 0.3%, 미국 텍사스 공장의 최근 불량률이 4.2%였습니다. 14배의 차이였어요. 속도에서 240배, 품질에서 14배. 브래들리가 쌓아 올린 마지막 벽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브래들리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이 허공을 더듬었죠. 씹을 시가도 없고 내리칠 책상도 없고 불을 참모도 없었어요. 이 현장에서 브래들리가 가진 권위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의 서열이 창원의 쇳물 앞에서 증발하고 있었어요. 황만수 반장이 패널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이 50% 불량이라고 하셨죠. 우리 라인에서 나가는 포탄에는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검사 이력이 찍혀요. 불량이 나오면 3초 안에 라인이 멈춥니다. 깡통을 만들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황만수 반장의 손을 저는 다시 봤습니다. 새끼손가락 반마디가 없는 그 손이 프레스 기계 아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흉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손이 만든 라인이었습니다. 서류 위의 설계도가 아니라 살과 뼈가 깎여나간 현장에서 태어난 시스템이었어요. 젠킨스가 태블릿의 수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2초, 18 라인, 불량률 0.3%. 세 줄의 숫자가 미국 군수산업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젠킨스의 눈에 감정은 없었어요. 숫자 맹신주의자라는 별명답게 눈앞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핑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만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왼쪽 손목에 돌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째깍째깍 정확하게 한 초씩 새기고 있었죠. 28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10달러를 주고 산 그 시계가 지금 이 공장과 같은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가슴에 꽂혔어요. 10달러짜리 시계도 28년간 1초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은 나라가 포탄을 만들 때 50% 분량을 낼 리가 없었습니다. 브래들리가 깡통이라고 조롱한 그 12초의 쇳덩어리가 미국이 걸어놓은 모든 프레임을 분쇄하고 있었어요. 윤기택 국장이 메인홀 끝에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2층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브래들리는 금반지를 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시가도, 통신기도, 논리도 빼앗긴 거구가 형광등 아래서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철문 너머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창원 공장의 메인홀이 열기와 소음의 지옥이었다면 이 통로는 정반대였어요. 온도가 뚝 떨어졌고 형광등 대신 바닥에 매립된 푸른 유도등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특유의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죠. 복도 끝에 육중한 철문이 하나 더 보였어요. 문 위에 한글로 환경시험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메인홀에서 당한 굴욕을 삼키느라 입이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무너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텍사스 정치판에서 삼선까지 올라간 건 두꺼운 얼굴 가죽만으로 된 게 아니었죠. 논리가 깨지면 프레임을 바꾸는 게 브래들리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스털링, 공장에서 만든 건 인정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온실 속 수치일 뿐이야. 중동 사막은 여기하고 달라. 섭씨 50도에 모래 폭풍이 뒤덮는 현장에서는 무조건 고장나. 미제 패트리어트도 못 버티는 환경인데 한국산이 버틸 리가 없잖아. 논리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미국이 못하면 한국도 못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는데 브래들리는 그 전제를 의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면 자기가 무너지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였죠. 윤기택 국장이 브래들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였어요. 복도 오른쪽 벽에 있는 조작 패널에 손을 갖다 대자 철문이 기압 차이 때문에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열풍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섭씨 50도. 숫자로 듣는 것과 피부로 받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코 안쪽이 마르는 게 느껴졌고 입술이 순식간에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 사막 챔버였습니다. 축구장 반 개 크기의 밀폐 공간에 실제 중동 사막의 모래가 깔려 있었어요. 천장에서 적외선 히터가 내리쬐고 있었고 벽면에 대형 팬이 모래를 끌어올려 인공 모래 폭풍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죠. 챔버 중앙에 천궁이 미사일 발사대가 세팅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발사대 위에 올려진 미사일 한 기가 모래바람 속에서 묵직하게 서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챔버 안으로 들어서며 벽면의 통제 패널을 발견했습니다. 모래 폭풍 농도 조절 다이얼이었어요. 현재 세팅은 중간 단계로 맞춰져 있었죠. 브래들리가 성큼 다가가더니 다이얼을 최고치까지 돌려버렸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내가 직접 세팅하겠어. 악의적인 세팅이었어요. 실제 중동 사막에서도 최고치 모래 폭풍은 연간 서너 차례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조건을 걸어서 실패를 유도하려는 거였죠. 대형 팬이 최고 출력으로 전환되자 모래가 수평으로 날기 시작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글 없이는 눈을 뜰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마커스 손 대령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제 쿨링 시스템 없이 이 농도에서 점화하면 100% 자폭합니다. 추진체가 과열되어 발사관 안에서 터져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손 대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중동 사령부 군수참모장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미제 패트리어트가 이 조건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손 대령의 그 확신 뒤에 숨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중동 현장에서 패트리어트가 자폭해 미군 17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상 악화로 조작, 보고한 게 바로 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젠킨스가 움직였어요. 듀얼 태블릿에서 케이블을 뽑더니 손 대령의 군용 태블릿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 대령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늦었어요. 젠킨스가 강제 미러링 케이블을 포트에 꽂았습니다. 손 대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어요. 챔버 벽면에 보조 스크린의 영상이 떴습니다. 중동 사막, 캄캄한 밤이었어요. 패트리어트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아올랐다가 3초 만에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불꽃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군 진영이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면이 흔들렸고 비명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1급 기밀 실패 로그였습니다. 사망자 17명. 원인은 기상 악화가 아니라 점화 장치의 과열 결함이었어요. 손 대령이 단순 기상 악화로 조작해 은폐한 바로 그 기록이었습니다. 대령, 이건 기상 악화가 아니었죠. 젠킨스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숫자를 읽듯이 사실을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손 대령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챔버 안에서 그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최고치로 몰아치는 가운데 정웅이 발사대의 가스 밸브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스위 가스 압력이 미사일 하단을 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콜드런칭이었어요. 화약이 아닌 가스 압력만으로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죠.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분리되는 순간 모래 폭풍 속에서 거대한 원통이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10m, 8m, 10m. 열풍과 모래를 뚫고 미사일이 허공에 멈춰섰어요. 가스 압력만으로 10m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0.01초 공중 점화가 시작됐어요. 추진체가 점화되는 순간 챔버 전체가 하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귀를 찢는 포효와 함께 미사일이 천장을 향해 가속했어요. 챔버 상단의 감속 네트에 포착되기까지 2초가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궤적이었어요. 모래 폭풍 최고치 섭씨 50도, 습도 0%. 브래들리가 악의적으로 설정한 극단적 조건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한 거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압력 센서 데이터가 떴어요. 발사 압력, 분리 타이밍, 점화 시점, 궤도 각도, 모든 수치가 100%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초록색 정상 표시가 줄줄이 찍혀 나갔어요. 브래들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거구가 비틀거렸어요. 입이 벌어졌다 다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행이야. 한 번 성공한 게 뭐 대단하다고. 운 좋게 걸린 거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헐렁한 연구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오창배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청홍이 콜드런칭 추진체 개발 총괄. 평소에는 털털한 인상이라고 들었지만 지금 이 사람의 눈에는 털털함 같은 건 없었어요. 오창배 수석이 연구복 단추를 거칠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단추가 뜯어지듯 풀렸어요. 연구복이 벗겨지자 오른쪽 목덜미부터 쇄골을 지나 팔뚝 전체를 뒤덮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시뻘겋게 눌어붙은 삶도 화상 자국이었어요. 피부가 녹아 뒤틀린 채 굳어버린 흔적이 기괴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챔버 안의 모래바람이 그 흉터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당신들이 기술 데이터를 안 줬을 때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오창배 수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챔버의 굉음을 뚫고 또렷하게 전해졌어요. 모하비 사막에 갈 수 없으니까 국내에 인공 사막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이 챔버예요. 처음에는 미국산 장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제 펌프로 압력 실험을 하다가 가스가 터졌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받았어요. 오창배 수석이 화상 흉터가 있는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원시인이라고 비웃었던 우리의 기술 개발 과정입니다. 당신들의 알량한 요행은 이 살이 타들어간 냄새예요. 챔버 안이 적막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여전히 최고치로 몰아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브래들리의 입이 닫혔습니다. 요행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낼 수 있는 인간은 이 챔버 안에 없었어요. 마커스 손 대령이 벽에 등을 기대더니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모래 바닥에 닿았어요. 다크서클이 파인 눈에서 뭔가가 번졌습니다. 모래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은폐한 17명의 사망과 눈앞에서 완벽히 성공한 한국 미사일 사이의 거리가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손 대령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제 패트리어트는 이 조건에서 자폭했습니다. 기상 악화가 아니라 설계 결함이었어요. 제가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젠킨스가 태블릿에 손 대령의 시인을 기록했어요. 감정 없이 정확하게.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왼쪽 손목에 돌핀 시계를 만졌습니다. 우레탄 밴드가 땀에 젖어 있었어요. 28년 전 $10를 주고 이 시계를 살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후 기생국, 빵 부스러기를 줍는 나라.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나라의 기술자가 자기 살이 타들어간 흉터를 보여주며 미국의 오만을 박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8년간 알고 있다고 믿었던 한국은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 한국은 이 챔버 안에 있었습니다. 챔버를 빠져나온 일행이 안내받은 곳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어요. 군용 특수 화물 승강기였죠. 내부 벽면이 강철판으로 덮여 있었고 조작 패널에는 층수 대신 보안 등급 코드만 찍혀 있었습니다. 윤기태 국장이 목에 걸린 카드를 패널에 갖다 대자 잠금 해제음과 함께 문이 닫혔어요. 하강이 시작됐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기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층수 표시가 없으니 얼마나 내려가는지 체감할 수 없었지만 고막에 전해지는 압력으로 짐작하면 상당한 깊이였어요. 30초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윤기택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대한민국 1급 군사기밀입니다. 이 공간의 존재 자체가 기밀이에요.
브래들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윤기택 국장을 노려봤습니다. 챔버에서의 굴욕을 아직 삼키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조롱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가도 없고 논리도 없고 프레임도 깨진 상태에서 남은 건 눈으로 확인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순차적으로 점등됐어요. 천장에 고출력 투광등이 하나씩 켜지면서 어둠이 걷혀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크기였어요. 경납고 천장 높이가 최소 20m는 돼 보였습니다. 지하 100m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었죠. 하지만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것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42톤. 그 숫자를 머리로 읽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경납고 중앙에 탄도미사일 한 기가 수평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현무.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었어요. 길이만 해도 미국의 ICBM급 미니트맨과 맞먹었습니다. 미사일 표면의 내열 타일이 투광등 빛을 받아 둔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연료 주입 포트가 밀봉된 차의 대기 상태였고 단두부 접합 볼트에는 최종 점검 완료 태그가 매달려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멈춰 섰습니다. 거구가 미사일 앞에서 작아 보였어요. 금반지를 낀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시가를 찾는 거였죠. 없었어요. 장원 공장 옥상에서 황만수 반장이 압수했으니까요. 이건 뭐야?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고함도 조롱도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톤이었습니다. 윤기택 국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경납고 벽면의 통제 패널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패널의 보호 커버를 열더니 스위치 하나를 올렸어요. 콜드런칭 압력 시뮬레이션. 패널 상단에 그렇게 표시가 떴습니다. 경납고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먼저 떨렸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종아리까지 진동이 올라왔어요. 미사일 하단의 가스 분출구에서 백색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이었지만 가스 압력은 실제였어요. 분출되는 충격파가 경납고의 공기를 밀어내며 벽면에 부딪혔습니다. 컹! 소리가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흉골이 안쪽에서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경납고 한쪽 벽에 설치된 지진 모니터에 숫자가 찍혔어요. 규모 3.2. 가스 충격파만으로 지진계에 잡히는 에너지가 발생한 겁니다. 발사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인데도요. 브래들리가 중심을 잃었어요. 190cm의 거구가 충격패 밀려 비틀거리다 바닥에 엉덩이를 찧었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이 경납고 바닥에 철판을 짚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삼선 의원을 지낸 사내의 손이 지하 100m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브래들리의 위성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원 공장에서 개인 통신기기는 압수당했지만 위성 휴대폰만은 상원 의원 비상통신 규정에 의해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었죠. 브래들리가 바닥에 앉은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는 찰스 벤스였습니다. 워싱턴 K 스트리트의 방산 로비스트, 로키드 마틴 연합의 대표죠. 스피커에서 벤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브래들리, 절대로 한국과 계약하면 안 돼. 로키드 마틴이 차기 예산에서 텍사스 공장 증설을 약속했어. 한국산을 도입하는 순간 텍사스 일자리가 증발해. 그러면 차기 선거는 끝이야. 정치 생명을 걸 거야? 저는 그 통화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벤스의 관심사는 중동에서 죽어가는 8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 일자리와 선거 자금이었어요. 8만 명의 목숨보다 한 명의 정치인 재선이 우선이라는 뜻이었죠. 브래들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전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 남자는 중동의 병사들과 텍사스의 표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젠킨스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듀얼 태블릿의 화면을 브래들리와 벤스 모두에게 보이도록 들어 올렸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벤스 씨도 들으십시오. 현재 미군 첨단 무기를 구동하는 핵심 부품의 98%가 한국산 HBM 칩입니다.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F-35의 전투 관리 시스템까지 두뇌가 전부 한국산이에요. 98%. 그 숫자가 경납고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미 군산복합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무기 통제, 모듈의 핵심 반도체를 한국산으로 교체해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하지만 98%라는 구체적 수치를 이 맥락에서 들으니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 전체가 마비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윤기택 국장이 브래들리에게 다가갔어요. 바닥에 앉아있는 거구를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화기를 달라는 거였죠. 브래들리가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저항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윤기택 국장이 전화기를 가져갔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코드가 떠올랐습니다. 영문과 숫자가 뒤섞인 암호화 문자열이었어요. 한국 국방부가 미군 무기 내 HBM 칩에 심어놓은 원격 셧다운 백도어 코드였습니다. 합법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경로를 통해 삽입된 완벽히 합법적인 원격 차단 수단이었어요. 벤스 씨, 잘 들으십시오. 윤기택 국장의 목소리가 경납고 전체에 울렸습니다.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기계처럼 정확한 톤이었죠. 지금 이 스크린에 띄워진 코드가 실행되면 10분 뒤에 미군 이지스함 12척의 전투 관리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30여 기의 사격 통제가 꺼져요. F-35 편대의 임무 컴퓨터가 블랙아웃됩니다. 10분이면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 전체가 고철이 되는 겁니다. 스피커 너머에서 벤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협박이야. 미합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벤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윤기태 국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코드는 한국 국방부의 합법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채널을 통해 이미 삽입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우리 칩을 선택한 순간부터요. 이건 해킹이 아니라 계약의 결과입니다. 스피커 너머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졌어요. 벤스가 뭔가를 내리치는 소리,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1분도 차에 지나지 않았어요. 벤스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로키드 마틴은 반대하지 않겠어. 브래들리, 들어? 서명해. 뭐든 서명하라고. 방산 로비의 제왕이 1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협박이 자기 밥그릇의 전원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 앞에서 종이처럼 구겨졌어요. 저는 벤스의 비명을 들으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만든 의존 구조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원가를 깎겠다고 핵심 부품을 한국에 떠넘긴 건 미국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바닥에 앉아있던 브래들리의 옆에 금장 시가가 하나 굴러떨어져 있었어요. 아까 압수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양복 안주머니에 하나가 더 있었던 모양입니다. 충격파에 넘어지면서 빠져나온 거였죠. 저는 그 시가를 밟았어요. 구두 발굽으로 천천히 지식였습니다. 시가가 으스러지며 갈색 잎이 경납고 철판 위에 흩어졌어요. 브래들리가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그의 시가를 밟는 걸 보는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항의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눈에서 권위가 사라지는 순간을 저는 발밑에 으스러진 시가잎과 함께 기억합니다. 상황실의 카펫이 아닌 지하 100m의 철판 위에서 미국의 자존심이 가루가 됐어요. 국방부 지하 지휘 통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원에서 군용 헬기로 2시간, 다시 국방부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데 1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창원 경납고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공기가 밀려왔어요. 차갑고 건조하고 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전파 차단 소재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는 군용 대형 스크린 3개가 꺼진 채 걸려 있었죠. 긴 협상 테이블 하나가 방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의자는 딱 필요한 수만큼만 놓여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안내받은 의자에 앉았어요. 아니, 앉았다기보다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창원에서의 72, 시간이 이 남자를 갈아놓았습니다. 시가도 없고 통신기도 돌려받지 못했고 자신의 모든 논리가 12초의 포탄과 콜드런칭, 화염과 3도 화상 흉터 앞에서 박살났어요. 190cm의 거구가 의자 위에서 쪼그라들어 보였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에서 삼선을 한 정치인의 마지막 자존심이 눈동자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윤기택 국장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았던 낡은 98년산 검은 가죽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정막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묵직한 파란색 파일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어요. 태그. 그 소리가 의외로 무거웠습니다. 종이 두께만으로도 상당한 분량이라는 게 느껴졌죠. 윤기택 국장이 파일을 브래들리 쪽으로 밀었어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28년 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떨리던 손이 지금은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장에게 문서를 밀어내는 손이 되어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제목을 읽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브래들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옆에서 제목을 읽었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전면 합의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건 방위비 상계 같은 차원의 문서가 아니었어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미합 중국이 동맹국에게 절대로 넘기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영국과 호주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그마저도 의회의 초당적 합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는 최고 등급 군사기밀이었죠. 한국이 포탄 20만 발의 대가로 요구한 게 돈이나 방위비 감면이 아니라 미국의 절대 금기 영역이었던 겁니다. 브래들리가 파일을 덮었어요. 육사 금반지를 낀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지만 백악관 상황실에서의 그 위력적인 소리와는 달랐어요. 텅 빈 울림이었습니다. 일개 국장 따위가 미합 중국을 협박하겠다는 거야? 이건 대통령 권한 사항이야? 당신한테 이런 문서를 들이밀 자격이 없어. 브래들리가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서려 했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프레임이 깨지고 논리가 무너지고 숫자의 짓밟혀도 결국 서열의 벽은 넘을 수 없다는 최후의 방어선이었죠. 국장 따위라는 단어에 브래들리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워싱턴의 서열, 동맹의 상하관계, 제국의 위계질서. 그것만은 아직 유효하다고 믿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때 브래들리의 왼쪽 손목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이 지하 통제실은 전파 차단이 걸려 있었어요. 외부 통신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죠. 그런데 진동이 왔습니다. 전파 방해를 뚫고 도달한 신호라는 뜻이었어요. 군용 긴급 주파수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스마트워치 화면을 봤어요. 저도 옆에서 그 화면이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브래들리 주니어. 브래들리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미 해병대의 소위로 중동 제82 공수사단에 배속되어 있었죠. 이시 펄셀. 아버지의 맹목적 애국심을 물려받아 자원 입대한 청년이었습니다. 텍스트가 떠 있었어요. 탄약 제로. 아버지 살려주세요. 7글자였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7글자가 브래들리의 모든 것을 부셔버렸어요. 브래들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일어서려던 거구가 중력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의자 위로 그리고 의자 옆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엉덩이가 닿고 등이 테이블 다리에 기댔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이 스마트워치 화면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짐승이 함정에 빠졌을 때 내는 깊고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윽 하는 신음이 지휘 통제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브래들리가 울고 있었어요. 미합 중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텍사스의 정치 거물이 군산복합체의 맹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이 세계에서 수많은 장면을 봤지만 이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을 원시인이라 비웃었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줄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저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천항에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 20만 발의 포탄이 실린 그 배의 출항 명령권은 지금 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윤기태 국장의 손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출항을 명령하지 않으면 중동의 미군은 탄약제로 상태에서 적의 포화를 맨몸으로 받게 됩니다. 브래들리의 아들을 포함해서요. 저는 브래들리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거구의 어깨를 두 손으로 짓눌렀습니다. 의원님, 브래들리가 올려다봤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코와 입 사이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서명하셔야 합니다. 브래들리의 입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란색 만년필을 집었어요. 합의서에 끼워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브래들리의 떨리는 손에 그 만년필을 쥐어줬어요.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는데 얼음장이었습니다. 텍사스의 뜨거운 핏줄을 가진 남자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브래들리가 테이블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의자에 앉을 힘도 없는지 무릎으로 기어서 테이블 모서리에 팔꿈치를 걸쳤어요.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죠. 파란색 만년필을 쥔 손이 종이 위에 닿았어요.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년필 끝이 종이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제임스 브래들리. 그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지는데 15초가 걸렸습니다. 글씨가 비틀어지고 흔들려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서명이 끝나는 순간 만년필이 브래들리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동시에 브래들리의 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합의서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명 바로 옆이었어요.
잉크가 번지지는 않았지만 종이가 동그랗게 젖었습니다. 그 자국은 마르더라도 흔적이 남을 거였어요. 합의서 위에 떨어진 브래들리의 눈물이 서명을 영원히 봉인한 거였습니다. 윤기택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합의서를 가져가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을 봤을 텐데 표정의 변화는 없었어요. 이 사람은 28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감정을 봉인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감정을 터뜨릴 이유도 자격도 여유도 없었겠죠.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윤기택 국장이 테이블 위에 군용 무정이를 집어들었어요. 인천항 사령부 윤기택입니다. 20만 발 적재 컨테이너선 긴급 출항을 명령합니다. 목적지는 중동 사령부 지정 항구. 호위편대 지금 즉시 출항시키십시오. 무정이 너머로 수신 확인 신호가 돌아왔어요. 짧은 전자음 하나. 그 소리가 지휘 통제실에 울린 순간 72시간의 타이머가 비로소 멈췄습니다. 미군 8만 명의 생존이 확보된 거였어요. 브래들리의 아들을 포함해서요. 바닥에 주저앉은 브래들리가 무전 내용을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28년 전 한국을 빵 부스러기나 줍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그 입에서 아들의 이름만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왼쪽 손목에 돌핀 시계를 만졌어요. 째깍거리는 소리가 브래들리의 울음 사이로 정확하게 한 초씩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시계,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브래들리의 울음이 잦아들기도 전에 지휘 통제실 전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푸른 대기 화면이 이 초쯤 흐르더니 화상 연결 신호음이 울렸어요. 화면에 얼굴이 떴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 아서 콜린스 제독이었어요. 처참했습니다. 전투복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갈라 밑으로 땀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며칠 밤을 사운 게 분명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고 광대뼈 아래가 움푹 파여 있었어요. 피골이 상접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화면 뒤로 요코스카 기지의 지휘소가 보였어요. 벽면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참모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콜린스 제독의 시선이 화면을 훑었어요. 윤기택 국장을 지나 제 얼굴을 스치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브래들리에서 멈췄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콜린스 제독의 입이 열렸습니다. 브래들리, 지금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며칠 밤을 고함치고 무전을 받으며 쉬지 않은 성대였죠. 하지만 그 갈라진 목소리 속에 담긴 건 피로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내 부하들이 중동 사막에서 탄약 없이 참호를 파고 있어. 20대 애들이 총알 한 발 없이 적 포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당신은 워싱턴에서 정치 노름을 하고 텍사스 표밭을 걱정하고 로비스트 전화나 받고 있었잖아. 브래들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충혈된 눈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콜린스 제독이 카메라를 향해 몸을 숙였어요. 핏발선 눈이 화면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개자식아, 탁상머리에서 체면 챙기다 내 새끼들 다 죽일 뻔했어. 쌍욕이었습니다. 미 해군 제독이 상원 군사위원장에게 공개 화상회의에서 쌍욕을 퍼부은 거예요. 군의 서열도, 정치의 서열도, 워싱턴의 예절도 전부 무시한 사자후였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젠킨스의 타이핑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콜린스 제독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난 사흘간 부하들의 탄약 고갈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아왔습니다. 구축함 12척, 순양함 4척, 항공모함 1척에 탑승한 수천 명의 해군이 한국산 부품 없이는 전투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 시간 확인해야 했어요. 체면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현실이었죠. 콜린스 제독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분노를 삼킨 게 아니라 더 정확한 말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의 부품과 포탄 없이는 당장 내일 우리 칠함대는 바다 위 무덤이 됩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꺼지면 구축함은 철상자야. 패트리어트가 작동 안 하면 미사일 한 발에 항모가 불덩어리가 돼. 그게 현실이에요. 콜린스 제독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가서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자기 부하들이 죽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의 공포였죠. 그리고 콜린스 제독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브래들리를 지나 화면 속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는 윤기택 국장에게 멈췄어요. 2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린스 제독의 눈에서 뭔가가 번졌어요. 핏발선 눈 위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콜린스 제독이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구겨진 전투복의 칼날을 바로잡지도 않은 채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섰습니다.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이마 옆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거수경례였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이 한국 국방부 방위산업지원국장에게 거수경례를 올린 거예요. 굵은 눈물이 콜린스 제독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경례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쩌 싶죠. 경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기택 국장은 자리에 앉은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이 콜린스 제독의 경례를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 감정이 있었는지는 제 위치에서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안경 렌즈에 스크린의 푸른 빛이 반사되고 있었고 그 빛 아래에서 윤기택 국장의 턱선이 미세하게 굳어진 것만 보였습니다. 젠킨스의 태블릿에서 경고음이 연속으로 울렸어요. 젠킨스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의 표정이 변하는 걸 처음 봤어요. 숫자 맹신주의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항상 무감정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토 5개국에서 주문 로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국방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한국 국방부 서버로 직접 접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을 건너뛴 겁니다. 전통적으로 나토의 무기체계는 미국 주도로 표준화되어 있었어요. 모든 주문, 호환성 검증, 기술 이전이 펜타곤을 통과해야 했죠. 그 경로를 아예 무시하고 한국으로 직행한 거였습니다. 젠킨스가 태블릿을 돌려 윤기택 국장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주문 로그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청홍이 포대 8기, 독일이 155mm 포탄 30만 발, 프랑스가 현무 계열 미사일 기술 협력 요청, 숫자가 줄줄이 흘러내렸어요. 한국 국방부 서버에 접속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트래픽 경고까지 떠 있었습니다. 그 직후 제 암호화 단말기에 펜타곤 발신 긴급 전문이 떴어요. 의회 승인 없이 하달된 비상명령이었습니다. 정훈 대상, 한국산 무기 최우선 호환 명령. 미합 중국 국방부가 자국 의회를 건너뛰고 한국산 무기를 전군에 우선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의회 승인 절차를 무시한 건 9.11 이후 처음이었어요. 윤기택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휘 통제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 3개를 순차적으로 켰어요. 첫 번째 화면에 인천항이 떴습니다. 20만 발의 포탄이 적재된 컨테이너선이 항구를 빠져나가는 위성 영상이었어요. 선박 위에 GPS 트래킹 신호가 초록색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졌어요. 나토 5개국의 접속 경로가 파란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전부 한국 국방부 서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실시간 주문 로그가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윤기택 국장이 세 번째 화면에 GPS 트래킹 데이터를 선택해 전 세계 동맹국 전술망에 강제로 공유했습니다. 20만 발의 위치와 이동 경로가 나토, 중동사령부, 제7함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모든 전술 화면에 동시에 떴어요. 한국이 보내는 포탄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젠킨스의 태블릿에서 또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이메일 수신 알림이었습니다. 젠킨스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어요. 윤기택 국장을 향해 태블릿을 돌렸습니다. 발신자는 로키드 마틴 본사였어요. 수신자는 윤기택 국장의 개인 이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2차 공급사 참여 요청. 로키드 마틴이 한국 국방부의 하청을 자청한 겁니다. 미합 중국 방산업의 제왕이 사흘 전까지 원시인 취급하던 한국의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자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메일 본문에는 우리의 생산 역량을 한국 방산, 체계의 보조 공급망으로 재편할 용의가 있다는 문장이 있었다고 젠킨스가 읽어줬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왼쪽 손목에 돌핀 시계를 만졌어요. 28년 전 $10짜리 시계를 팔던 나라에 로키드 마틴이 하청을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암호화 단말기를 열었어요.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백악관의 전문을 타전했어요. 미국 방산 독점 종식, 한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불가피, 전면 협력 전환 건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패배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흘간 목격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게 28년 경력의 마지막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브래들리가 움직였어요. 바닥에서 겨우 일어나 지휘 통제실 출입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 통신사 로고가 떠 있는 걸 보니 밖으로 나가서 미국 언론에 전화를 걸려는 거였죠.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먼저 퍼뜨려 피해를 줄이려는 정치인의 본능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출입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려는 순간 양쪽에서 미군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 해군 제복을 입은 병사들이었어요. 칠함대 소속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눈을 부라렸어요. 비켜, 나는 미합 중국 상원 의원이야? 경호원이 대답했습니다. 제독의 명령입니다. 이 방을 나가실 수 없습니다. 콜린스 제독의 명령이었어요. 스크린 속에 콜린스 제독이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눈물은 닦았지만 핏발은 가시지 않은 눈으로 브래들리를 보고 있었어요. 브래들리, 밖에 나가서 언론 플레이 할 생각은 접어. 당신이 이 방에서 한 짓을 내가 전부 기록하고 있어.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군사 기밀 유출로 헌병대에 넘긴다. 브래들리의 발이 멈췄어요. 경호원들이 물리적으로 브래들리를 테이블 쪽으로 되돌렸습니다. 출입문이 닫혔어요.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휘 통제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질서가 바뀐 거였어요. 과거의 동맹은 미국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보호였지만 이 지휘 통제실에서 탄생한 동맹은 실력이 지배하는 거래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이긴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버린 것들을 한국이 주어서 벼린 겁니다. 그 벼려진 칼날이 이제 세계의 질서를 새로 깎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VIP 라운지는 적막했습니다. 보통 이 라운지는 외국 사절단이 도착하거나 떠날 때 의전 인력으로 북적이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가죽 소파 4개와 테이블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에어포스2가 주기장에 서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 부통령 전용기를 사절단 수송용으로 돌린 거였죠. 사흘 전 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브래들리는 한국에서 세금을 걷어오겠다고 시가를 씹으며 웃었어요. 그 시간은 창원 공장 옥상에서 압수됐고 지하 100m 경납고 바닥에서 제 구두에 지시겨졌습니다. 브래들리는 라운지 구석에 소파에 몸을 묻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금반지를 낀 손이 스마트워치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들에게서 추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였죠. 20만 발의 포탄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인천항을 떠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배의 속도에 달려 있었어요. 사라 젠킨스는 맞은편 소파에서 듀얼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손 대령은 라운지 한켠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활주로를 바라보는 건지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패트리어트가 자폭해 17명이 죽은 걸 기상 악화로 조작한 사람이 이제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손목에 돌핀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과 똑같은 소리였어요. 28년 전과도 똑같은 소리였죠. 이 시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변한 건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제 쪽이었어요. 라운지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기택 국장이었어요. 싸구려 은퇴 안경, 다림질이 반듯한 양복, 그리고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98년산 검은 가죽 가방. 사흘 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흘 동안 미합 중국 상원 의원을 무릎 꿇리고 제7함대 사령관의 경례를 받고 나토 5개국의 주문을 쏟아내게 하고 로키드 마틴을 하청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얼굴에 승리의 기색이라고는 1mm도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계적인 무표정 그대로였어요. 윤기택 국장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칼칵! 그 소리가 또 울렸어요. 가방 안에서 이번에는 파란 합의서가 아니라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 가장자리가 사가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20년은 넘게 보관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기택 국장이 그 봉투를 제 테이블로 밀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 끝에서 종이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접힌 서류가 한 장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2998년 주한 미국 대사관 공식 서한. 제목은 한국 공중 조기경보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 요청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미합 중국은 해당 기술의 전략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기술 이전 요청을 전면 거부한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한 맨 아래에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윌리엄 스털링, 주한 미국 대사관 정치군사 서기관,
제 서명이었어요. 28년 전 제가 직접 쓴 거절 문서였습니다. 한국이 간절하게 요청했던 레이더 핵심 기술을 제가 단칼에 잘라버린 거였어요. 그때 저는 30살이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가장 젊은 서기관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국의 하위 파트너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죠. 기술 이전 거절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시인에게 레이저 총을 줄 수 없다는 브래들리의 논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브래들리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서류 한 장으로 조용히 깔끔하게 거절했죠. 그 서류를 28년간 보관한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998년에 그 젊은 관료, 미국 대사관 앞에서 구두코가 달아진 차에 떨리는 손으로 기술 이전을 빌었던 그 사무관이 윤기태 국장이었어요. 제가 거절 서한에 서명을 하던 날, 그 사람은 대사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한 사본을 건네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정도 무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윤기택 국장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거절이 28년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다. 그 각오로 이 사람은 28년을 갈았습니다. 오창배 수석의 3도 화상도, 황만수 반장의 잘린 손가락도, 청웅이의 콜드런칭도, 현모의 지진도 전부 이 거절 서한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서명 한 번으로 닫아버린 문 때문에 한국은 자기 손으로 벽을 뚫었습니다. 피와 살이 타들어가는 대가를 치르면서요. 고개를 숙였어요.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28년간 제 왼쪽 손목에서 째깍거리던 시계가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사실, 그 시계를 살 때 코웃음을 쳤다는 사실, 그 코웃음의 대상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전부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어요. 윤기택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간 거의 기계처럼 무감정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의 톤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차가운 건 그대로였지만 조롱이나 복수의 냄새는 없었어요. 스털링 수석, 이 서류는 돌려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당신들의 레시피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윤기택 국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28년 전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대사관 로비에서 떨리던 손, 그 손이 지금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윤기택 국장의 눈을 봤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의 눈에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도 환희도 아닌 28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알았어요. 이건 승자와 패자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두 사람의 악수였어요. 한국이 그 자리를 요구한 게 아니라 28년에 걸쳐 쟁취한 거였죠. 에어포스2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글로벌 안보 지침 전면 개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사흘간의 장면이 필름처럼 돌아갔어요. 12초의 포탄, 0.3%의 불량률, 50도의 모래 폭풍을 뚫은 콜드런칭, 지진을 일으킨 현무호, 98%의 HBM 칩, 콜린스 제독의 눈물 경례, 록히드 마틴의 하청 자청, 하나하나가 미국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의 질서를 부수는 망치였어요. 타이핑을 멈추고 왼쪽 손목에 돌핀 시계를 풀었습니다. 우레탄 밴드가 땀에 젖어 있었어요. 28년간 한 번도 풀어본 적 없는 시계였습니다. 시계 뒷면을 뒤집어 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각인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옆에 펜타곤의 원자시계 앱을 띄웠어요. GPS 위성과 동기화된 미합 중국 공식 표준시였습니다. 돌핀 시계의 초침과 원자시계 앱의 초단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8년 12,227일. 단 1밀리초의 오차도 없었어요. $10짜리 싸구려 전자시계가 미합 중국 원자시계와 28년간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작동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배터리를 한 번도 갈지 않았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1밀리초도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계를 노트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미국은 이제 한국의 표준에 적응해야 한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암호화 회선을 통해 백악관으로 전문이 날아갔어요. 에어포스2의 엔진 소리가 객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의 해안선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노트북 옆에 놓인 돌핀 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손목을 떠났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28년 전에 제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원시인이라 비웃었던 그들이 당신의 손목 위에서
28년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계 질서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었다고.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